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상막하 투맨쇼 시즌2의 예병군입니다. 시장이 변동성을 심하게 좀 겪고 있습니다. 전일도 말씀드렸는데요. 뒷심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었죠. 결과적으로 시장은 지금 강한 상승적 요인보다는 변동성을 겪을 수밖에 없는 대외적 변수 요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시장은 오늘 또 변동성, 즉 뒷심은 조금 약해 보였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일단은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습니다.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1914.14포인트로 좀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강한 상승세, 즉 추세상을 만들어내고 있죠. 코스닥이 오늘도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581.39포인트, 즉 한 1.28% 오른 581선에서 마감이 됐다는 거 참고해 보시고, 이제 전 고점까지 이제 9포인트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전고점 영역까지 또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 점 참고해 보시고, 환율은 1083원에서 지금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소폭 반등을 했지만 그 선에서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좀 맴도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오늘도 이런 장에 대해서 상세한 얘기 두 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민규 멘토님하고 심기현 멘토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신기현 멘토님을 딱 보다가 갑자기 조민규 멘토님을 딱 보고 하니까, 예, 신기현 멘토님 월등히 잘생기셨습니다. 그죠? 조민규 멘토님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얼굴 잘생기셨어요. 좋다고 해주세요. 좋다고. 예. 나는 늘 조민규 멘토님이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예. 저를요? 예, 뭐, 그럼요. 본인을?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전히 시장이 좀 뒷심이 부족했던 그런 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대외적 변수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코스피, 코스닥, 좀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지도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코스피 지수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부분들이고요. 특히나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들, 플러스,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경기에 대한 예측이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어떤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이제 주가가 반등을 해주면서, 약간의 어느 정도 이제 소폭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었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기업들이라던가, 대표 대형주들이 실적이 좀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시그널들을 사실 좀, 거래소 시장 쪽에서 찾기가 좀 힘든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1900포인트 한 초중반 정도에서 계속 해가지고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1900포인트 이하로 가면 기업 가치가 좀 싸다라는 인식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나타나면서 좀 바닥을 지켜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부터는 이제 앞으로의 어떤 경기라던가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와야지만 이제 추가적인 좀 상승 모멘텀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삼성전자라던가 현대차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1분기 실적, 그다음에 2015년도에 대한 실적이 이렇게 많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 어떤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확실히 코스닥 시장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초다 보니까 올해 어떤 전반적인 산업에 대한 재편이라던가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기반으로 한 종목군들은 대형주보다는 확실히 중소형주,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 쪽에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게임이라던가 뭐 전자결제주 뭐 이런 관련주들이 올해 있어서의 어떤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아무래도 좀 좋아지지 않겠나는 기대감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거래소 시장 쪽은 좋아질 만한 어떤 기미가 그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반면에 코스닥이라던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IT라던가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서부터 이어졌던 어떤 성장세가 올해에도 추가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따른 어떤 주가의 상승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요,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0포인트 이하권까지 가면 그래도 그나마 좀 싸다라는 인식들을 좀 하면서 주가를 좀
매수하려는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위쪽으로 가면 계속해가지고 좀 더 이상 올라가기 좀 힘든 그런 좀 매물 저항이 좀 갇혀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과거 같은 경우에 2014년도 10월달에 저점을 한번 확인한 이후에 계속해가지고 1900포인트와 1880포인트 전 후반 정도에서는 계속 저점을 잡아놓고 있지만 위쪽으로는 좀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운데 1950선 정도로 넘어서면 일단은 바닥에 대한 확인이 좀 어느 정도 좀 끝났다라는 생각들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는 좀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위쪽에 있는 1980포인트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시장이 좀 대형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서 너무 싼 가격에 대형주를 편입하겠다 이렇게 좀 욕심을 내기보다는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시세가 좀 분출될 수 있는 초입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한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주봉이나 월봉의 모습들이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의 어떤 주봉의 모습들인데요. 앞서서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해가지고 지금 매물 저항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매물들을 소화해 나가려면 아주 긍정적인 요인들이 나와서 지수의 상승을 좀 이끌 수 있는 모멘텀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모멘텀은 사실은 좀 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얘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좀 횡보하면서 힘에 대한 비축을 보여주면서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어 있고 대형주들이 좀 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상당히 요새 흐름들이 좋았었죠. 오늘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코스닥 지수 일봉을 보시면 540포인트부터 지금 580포인트를 넘어서는 순간까지 상당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거래소에 들어갈 돈들이 사실은 코스닥 시장 쪽에 좀 쏠리면서 중소형주들의 어떤 수급이 개선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건 이제 월봉의 모습이죠. 뭐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의 월봉을 보면 상당히 괜찮다. 뭐 이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지금 작년 2010년도 이후서부터 계속 해가지고 한 600포인트 밑에서 계속 박스를 치면서 이렇게 힘을 비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상당히 강한 시세 탄력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들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성장성의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 보니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따른 어떤 그 수급적인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을 좀 극명하게 좀 갈라놓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은 실적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일단은 대형주 위주의 어떤 코스피 장세에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일단 지금 굉장히 강하게 상승 요인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 오히려 중소형주는 실적이 그에 비해 좀 나으니까 흘러갈 자금들이 코스피 쪽에서 코스닥으로 이동이 조금 일어났다. 그런 측면으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조민규 멘토님이 정확하게 보셔서 일단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 점도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자, 시는 참 공평한 것 같습니다. 우리 조민규 멘토님한테는 좋은 목소리와 좋은 수익률을 주셨는 반면에 우리 또 잘생기신 신기현 멘토님은 좀 허스키한 보이스를 주셨네요. 자, 신기현 멘토님의 허스키한 보이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강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조금 집중해 봐야 될 그러면 올 한 해 좀 화두가 될 만한 이런 섹터들이 있다면 그 같이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과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본다라고 한다면은 작년에 기대감이 컸던 업종군들이 올해 그 실적과 그 성장성이 확인되는 시점인 만큼 작년과 같은 분위기는 형성될 수 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군들이 그 기대감에 충족하는 성장을 보였을 때는 더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반대로 기대감에 못 미치는 만약에 실적이라든가 성장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생각보다 꽤 큰 폭의 하락도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 종목 내에서 옥석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고 무조건적으로 현재 시점 낙폭과대가 뭐 좋다 아니면은 신고가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올해 지속 성장이 가능한 업종 쪽으로 무조건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누구나 정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대 변화가 현재 시점 뭐 누구는 예측하고 누구는 예측하지 못하는 시대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 IT 융합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커지고 있고 또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은 바로 결제 관련된 부분이 과거 대비해서 상당히 좀 편리해졌다. 그와 관련된 파급 효과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결제 시스템 편리함에 따라 갖고 우리의 실생활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거, 그에 따른 각 산업별, 각 업종별, 각 기업별 지도는 분명히 엇갈릴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예측은 쉽지만 그와 관련된 지갑 변동에 따라 갖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혼돈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결론적으로는 현재 뭐 제조업이라든가 굵직굵직한 그러한 사업을 하고 굵직굵직한 이슈가 있는 종목,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렇다 할 받는 기미가 안 나온다. 아무래도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동안 과거 많은 성숙기를 거치면서 상당히 좀 많은 거품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또 아무래도 성숙기를 거쳤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유통과 관련된 부분, 특히나 뭐 전체적으로 마진율이 그렇게 좋게 형성되고 있는 업종군들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그 관련된 갈림길이 있겠지만은 성공했을 경우에는 마진율, 영업이익률이라든가 고부가 가치 산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태생하는 그런 업종과 섹터 같은 경우에도 옥석가리기가 좀 진행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새롭게 답을 찾으시는 것보다 이미 나와 있는 답 중에서 정답을 고르시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인 장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석가리기를 새로 하실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섹터 중에서 유심히 좀 보자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뭐 뚜렷하게 주도 섹터로 보이는 것들이 사물 인터넷, 핀테크, 그다음에 뭐 중국 중산층 확대에 대한 부분들요. 그리고 그렇게 좀 그리고 전기차, 미래차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게 좀 압축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우선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래차 말씀해 주셨는데, 미래차 관련된 부분은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실생활에 좀 접목시킬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몇 년 안에 상용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빠르면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상용화가 될 수 있다. 물론 가격은 비쌀 수는 있겠지만은 비싼 가격 대비해서 어느 정도 성능이라든가 그에 대한 만족도가 만약에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상반기는 분명히 이르겠지만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IT 접목한 스마트 자동차 시대는 곧 도래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카 그리고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여러 가지 자동차에 있어서의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 섹터에 있어서 스마트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올해 그리고 내년도까지 핵심 이슈로 좀 발버둥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혁명과 거의 비슷한 맞먹을 정도의 그런 혁명이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와 관련된 주식 관련된 종목군들 생각보다 큰 폭의 수익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마트카 관련이면 좀 몇 종목들이 좀 눈에 확 띄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탑픽으로 좀 꼽아주신다면. 네, 우선은 사실 지금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떠한 종목군들이 사실 스마트카에 있어서 중심주가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은 스마트카 시장에 있어서 누가 지금 시점 강자인지 또 누가 선두주자인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인 만큼 오히려 좀 더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동안 스마트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 핵심주라고 떠올랐던 종목군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그 산업에 있어서 실적이 크게 지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전에 스마트폰 수혜주라고 여겼던 것이 오히려 하락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군들이 큰 폭의 반등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관련된 수혜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만약에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 종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 들어가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좀 짧게 두 분하고 얘기 나눠볼까요? 나눠봤는데요. 조민규 멘토님께는 추가 질문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잘 아시니까, 예. 그냥 넘어가서 이제 조금 이슈에서 조금 심층적으로 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연 2%로 3개월 연속 동결됐습니다. 기준금리 동결이 시장의 지배적인 전망이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시사 발언 등으로 한간에서는 깜짝 인하에 대한 기대가 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다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기준금리 동결 발표 이후 강보합으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금리 발표 후 약세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유가 하락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소비 심리가 악화되는 등 최근 경기 흐름이 부진하기 때문입니다. 추가 금리 인하는 1분기 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추가적인 기준금리를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2015년 첫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 과연 추가 인하 가능성은 있는 걸까요? 그 시기는 언제로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잠시 후 막상막하 투맨쇼 멘토들의 숨겨진 전략이 공개됩니다. 예, 기준금리가 지금 3개월 동안 연속 동결이 됐습니다. 연 2% 그러면 굉장히 싼 기준금리인데요. 그래도 추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시장에서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추가 인하가 되면 우리가 대출을 늘려야 될까요? 예금을 늘려야 될까요? 이런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이 많으세요? 예금이 많으세요? 저는 대출은 없고요. 네. 예, 예금만 조금 있습니다. 그럼 억울하시겠는데요. 네. 기준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조짐이 보이면 이럴 때는 오히려 대출을 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일단 금리가 낮아진다고 해가지고 뚜렷한 어떤 투자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활용한 레버리지를 좀 이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 주식시장을 제외하고 나서는 사실 특별하게 어떤 투자처가 뚜렷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불확실성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한 투자처 조민규 멘토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정답이고요. 예. 꼭 그런 식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기 자랑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조민규 멘토님 얘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 인하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사실은 지금 연초 그리고 1월 달인데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시장에 있어서 그렇게 환호를 할 만큼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예상했었던 분위기만큼 동결을 일단 마무리 짓고 어느 정도 이제 올해 어떤 경기 전망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경기 정책을 금리 정책을 좀 펼쳐나가는 게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려지고요. 시기적인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3월 달에서 4월 달 정도 1분기의 어떤 가시적인 경기라던가 기업들의 실적 전체가 좀 이렇게 가시화되는 시점에서의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동결을 했다라는 건 추가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남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관적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금리를 내린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 상황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좋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있는 유동성을 좀 풀어서 정부의 어떤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잠재져 있었던 현금성 자산들을 시장에 풀어가지고 어떤 경기 부양의 의지를 이제 앞세우려는 전략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중요한 건 돈을 풀었는데도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더 쓸 수 있는 카드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카드들은 적재적소에 좀 활용하는 게 좋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는 어찌됐든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떤 금리 정책 자체도 저금리 기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금리는 충분히 가능성 있고 기대를 할 만한 부분들이라고 하겠지만 오늘 발표됐었던 그 금리 동결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추가 금리 인하도 좀 바랬습니다만은, 동결된다고 해서 그렇게 시장에 충격이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추가 금리라고 해서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것보다는 소폭의 금리 인하,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아직은 경기에 대한 부분에서 좀 미온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았죠. 그래서 동결을 한다고 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금융당국이 좀 선제적 대응을 한다면 요번에 금리 인하가 좀 이루어졌을 텐데요. 금융당국이라는 곳이 너무 가파른 또 금리 인하를 하다 보면 분명히 거기에 따른 또 후유증도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향후 조금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겠나, 그런 얘기까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곧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이 금리 인하가 되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금리 인하가를 예상해 봤을 때 과연 어떤 업종으로 좀 수혜를 찾아봐야 되는지, 그것이 과연 또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그런 의미까지 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뭐 몇몇 업종군들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떠오르실 텐데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 업종이 금리 인하 수혜 업종으로 꼽힙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인하된다라고 한다면은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은 줄어들기 때문에 대출을 해서라도 좀 집을 장만하거나 아니면 상가를 장만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그에 따른 건설 업종군이 좀 호황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지만은 사실 최근에 1, 2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런 전망이 완전히 빗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약 한 10년 전부터 시작된 1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동산 호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적으로 호황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약간 거품이 나왔고 최근 들어가고 그 거품이 어쨌든 간에 커쳐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금융위기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 경기도 완전히 현재 죽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대출이 어느 정도 많이 있다라는 거, 현재 갖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미운 오리 새끼가 된 상황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재차적으로 금리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또다시 부동산을 살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업종 뭐 무조건적인 수혜를 예상하고 들어가시는 전략은 상당히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사성이 만약에 언급됐다라고 한다면 보통은 건설업종이 올라줘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2에서 3%대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거,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건설업종이 크게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은 현재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군들 접근을 좀 보수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겠고, 또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증권업종을 꼽을 수가 있는데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되면은 예금 수요가 어느 정도 감소하고 또 예금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권사의 수익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다라는 거. 하지만 마찬가지로 현재 시점 대출을 해서라도 주식을 하려고 하는 현재 주식 투자자들은 많이 없는 상황인 만큼 그와 관련된 효과도 상당히 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증권사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그러한 투자 성향이 짙은 자금 같은 경우는 채권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건 채권 가격 상승, 즉 그와 관련된 평가 금액 같은 경우에도 상승 흐름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사실 지금 시점 채권 가격 관련된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선 반영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증권업종 같은 경우도 크게 수익에는 예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금리가 현재 시점 주식시장에 있어서 업종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 영향력이 많이 낮아졌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금리 인하 인상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수혜주로 접근을 하시는 것은 현재 시점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금리 인하 수혜를 찾는 것보다는 시장에서 지금 강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께서 더 눈여겨보시는 것이 맞는 전략이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중소형주가 워낙 강하니까요. 그런 점들을 살펴본다면 우리 저 신규현 멘토님의 얘기가 좀 정확한 얘기라고 좀 전해드리면서 오늘 이슈를 요쯤에서 마감을 해야 될까요? 금리는 크게 여러분들께서 뭐 좋게 받아들이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시장에서의 뚜렷한 종목군들의 어떤 집중 전략이 더 유효하다는 점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슈 여기서 마감하고요. 이제 우리 멘토님들 수익률 점검에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2015년 1월 15일 목요일입니다. 막상막하 투명쇼 시즌2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님 포트폴리오입니다. 네페스가 오늘장 0.57%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13%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다음은 신규현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인데 현재 포트폴리오는 총 4종목이 편입되어 있네요. 전부 수익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오늘장 1.53% 상승 마감하면서 현재 7.6%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엔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상위권 싸움이 좀 치열합니다. 먼저 정재영 멘토의 SM이 또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29.4%로 2위에 등극했고요. 3위 이정수 멘토의 ICD가 24.5%로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4위는 장대진 멘토의 안랩이 24.1%, 5위는 이정수 멘토의 BH가 20.6%,
예, 이렇게 돼 있네요. 예. 수익률 베스트 1위. 예, 손대상 멘토의 아마텍입니다. 48.1%의 높은 수익률로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누적 수익률 베스트인데요. 1위는 이정수 멘토가 91.7%. 예,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100%를 못 채우시네요. 계속 거기서 왔다 갔다 조금씩 변동했습니다. 2위는 조민규 멘토가 71.6%를 차지하고 있고 3위는 정재홍 멘토가 52.4%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민규 멘토를 또 바싹 쫓고 있습니다. 이번에 명예의 전당인데요. 예, 홀로 우뚝이 금메달, 은메달을 독식하고 있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닛 테스트가 100%로 금메달, 41.1%로 은메달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현상이죠. 예, 다른 분들 멘토님들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예, 수익률을 위해서 멘토님들이 전부 다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금 정재훈 멘토가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셔서 또 온라인상에서의 공개 방송 열심히 들어보시길 당부드리겠고요. 우리 조민규 멘토님도 내일 장중에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프로그램상 중간 개편이 있어서 그렇지 조민규 멘토님의 수익률이 좀 월등했습니다. 좀 기이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 개편 때문이었죠. 사실 그 유닛 테스트를 가지고 100% 그리고 또 중간까지 합하면 굉장히 큰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SFA, 리너스, 네페스인데,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중간 개편 때문에 수익률이 조금, 줄은 거죠. 사실은 합산하면 굉장히 큰 수익률입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신다면 내일 장중에 조민규 멘토님의, 공개 방송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얘기 좀 해 주시죠. 예. 예, 뭐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이 유닛 테스트가 한 450% 정도 3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다음에 네페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그 편입했었던 가격하고 비교하면 50% 정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올해 이제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어떤 섹터들로 좀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되는지 실적이 좀 뒷받침되면서 올해 2015년도에 좀 유망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시간 되시면 오전 아침 9시입니다. 9시부터 장 마감 때까지 이제 무료 방송이 진행되니까 많이 오시면 좋은 정보, 그다음에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 말씀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말 좀 좋은 얘기들 많이 좀 들려주시고요. 예. 예, 이제 AS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닛 테스트를 매도를 하셨어요. 예. 매도를 하셨고, 네페스는 지금도 좋아 보입니다, 사실상. 예. 그런데 지금 13%로 또 높은 수익률 기록하고 계시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AS를 해 주시죠. 예, 제가 유닛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그 마지막 편입을 할 때도 잘 파는 것도 사실 좀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유닛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2,000원 초반권에 있을 때는 기업 가치가 한 350억 정도 됐었었는데요. 지금 대략 한 11,500원 정도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한 2,200억 정도까지 급등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으로 봤을 때는 좀 부담되는 수준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11,000원에서 12,000원 정도 사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올라올 만큼 올라오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지고요. 뭐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 수 있겠지만 매수로 가담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까지 조금
방송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편입을 했었었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유닛 테스트를 방송에서 다시 편입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절대 사시면 안 되겠다, 그죠? 물론 뭐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 같으면 보유의 영역이지만 뭐 신규로 접근해가지고 아주 높은 수익률을 내기에는 조금 리스크한 부분들이 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얼마든지 지금 또 조민규 멘토님 또 좋은 종목 들고 오실 뭐 거니까. 지금 또 시작하는 종목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 종목들은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넷패스인데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에 이제 방송에서 편입했을 때가 6,000원이었었죠. 6,000원 정도에서 편입을 해서 사실 이제 9,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한 5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좀 전에 그 예병군 MC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도 충분히 추가적인 좀 상승이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약간의 좀 조정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신규 매수하는 것도 뭐 가격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작년 9월 달에 뭐 5,000원에서부터 지금은 9,000원대 정도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왔지만 과거의 고점을 보면 아직까지도 가야 할 길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은 어떤 그 실적의 개선 폭이 상당히 좀 기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시장의 진출,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도 다른 매출처들을 확보해 나가면서 과거에 그 삼성전자가 그 시스템 반도체를 통해서 발생했었던 매출을 넘어설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없었던 매출처와 그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이익에 대한 개선 속도가 좀 탄력이 붙기 시작한다면 지금 가격도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싼 가격이었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보유의 관점이고요. 일단 1차적으로는 10,000원 정도 가격권에 도달을 한다고 한다면 약간은 뭐 붙임을 붙이는 가격권이라고 좀 보여지는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방송상에서 목표가를 터치할 이후에는 목표가를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여지도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짤막하게 좀 AS 해주셨고요. 이번에 우리 심기현 멘토님 AS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모두 다 수익권입니다. 그죠? 전부 다 빨간색이 들어가 있는데, 짤막하게 좀, 상세하게 AS를 좀 해주시죠. 네, 사실 뭐 큰 수익은 아니지만은 우선은 좀 꾸준하게 그리고 수익을 내더라도 조금은 그래도 마음 편하게 좀 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우선은 접근을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종목을 선정을 했고, 먼저 뭐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상승 탄력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4,000원대까지 좀 내려오면서 추세가 꺾이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은 뭐 어쨌든 간에 최근에 매수 거래량 다시 한번 좀 집중되고 있다라는 거. 편의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시점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 없는 사업으로 현재 완전히 자리를 굳혔기 때문에 뭐 GS 리테일이라든가 아니면 BGF 리테일 같은 종목 쪽에 있어서의 지속적인 관심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신규 뭐 대기업군이 사실 이 편의점으로 지금 계속 진출을 노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미 어느 정도 좋은 상권 그리고 좋은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데서는 대부분 다 편의점이 있다라는 거. 쉽게 대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이 편의점 사업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 지갑 변동을 이룰 만한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기 때문에 안정성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꾸준할 수 있다라는 거. 주가 지속적으로 안정성만 어느 정도 겸비되어 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지금 같은 불안한 장세 흐름 속에서 프리미엄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대박 수익률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예금 수익률 대비해서는 충분히 그 이상의 수익률을 단기적으로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매력도는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KTNG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최근에 좀 변동성은 커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변동성은 커지면은 주가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거. 오늘로써 정확하게 금연 계획 세우신 분들 약 한 2주 보름 정도 지나가시는 그러한 시점인데 이미 어느 정도 금연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포기하신 분들도 많아지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약간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동안 강했던 마음가짐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좀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연은 하셔야겠지만은 금연과 관련된 사실 성공을 무조건적으로 당담할 수 없다라는 거. KTNG 같은 경우에 주가는 서서히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KTNG를 비롯한 담배 회사가 역시나 망할 확률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을 밀어봤을 때 역시나 안정성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 메데톡스 같은 경우에도 뭐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실 이 종목만큼 안정성과 성질성을 겸비할 종목도 없다라는 거.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갖고
오히려 더 영업이익률은 더욱더 개선되고 있고 또 한 번 수요가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신규 창출이 된다라는 거 이만한 산업도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뭐 얼마까지 올라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결론적으로 아직까지는 뭐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예측이 어렵다라는 거 그만큼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신성장과 관련된 동력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시점인 만큼 목표가 설정을 계속적으로 단기적으로 확실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번 언제까지 올라가보나 한번 끝까지 지켜보실 필요 있는 몇 안 되는 종목이다라는 거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골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뭐 현재 시장 한 3% 약간 가까운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 단계적으로는 충분히 모멘텀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 날씨와 관련된 부분 최근에 약간은 많이 포근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 뭐 큰 비나 뭐 약간의 날씨와 관련된 약간의 좀 굳은 날씨만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약간 테마 형성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골프 인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령화 사회 그리고 소득 수준이 어쨌든 간에 지금 수준보다 약간 높게만 형성되어 준다라고 한다면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현재 시점 골프존 같은 종목군들도 쉽게 망할 수 없다라는 거 현재는 성장하는 종목도 물론 좋겠지만은 망하지 않는 기업군들이 오히려 경쟁력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시점이기 때문에 안정성을 필요로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목 쪽으로 포트를 구성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담배도 안 피우시는 분이 담배 습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금연 성공하셨습니까? 혹시 정기 멘토님은? 아직까지는 성공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금연 계획은 세우셨어요? 항상 하고 있죠. 예, 항상 계획은 세우시는데 성공은 못했다. 예. 그럼 담배를 그 비싼 가격에 사셨습니까? 딱 3번 사봤습니다. 비싼 가격에. 3번 사봤습니다. 예. 저도 끝까지 참다가 오늘 샀습니다. 예, 이게 참 쉽지 않네요. 예, 예. 금연 하려고 참 지금까지 참아봤는데 안 돼서 오늘 결국은 사고 났습니다. 자, 오늘 이제 AS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이제 조민기 멘토님부터 히든카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그 종목은요, GNC 에너지라는 기업입니다. 제가 이제 방송상에서도 몇 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사업 내용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신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GNC 에너지가 하고 있는 사업부는 비상용 발전기 사업을 본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이오 가스 발전소를 이제 운영을 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GNC 에너지가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신규 수주로 상당히 큰 물량에 대한 수주를 이제 받아왔는데요. 작년 하반기서부터 계속해가지고 상반기까지 올해 상반기에 나타날 수 있는 신규 수주 규모가 상당히 좀 크게 반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이제 올해 상반기가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을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1월이거든요. 1월 됐는데도 이미 거의 한 분기 정도의 어떤 수주를 벌써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이 수주 모멘텀을 가지고서 꾸준한 상승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상치 않았었던 뭐 이란이라던가 베트남 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신규 해외 진출 시장 쪽에 진출을 하면서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국내 업체뿐만 아니라 중동이라던가 이제 베트남 시장 쪽으로 진출을 해 나가면서 해외 시장 쪽으로도 급속도로 어떤 성장의 발판을 좀 마련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하나 이제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들의 사업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제 보여줄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매립지와 관련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 그쪽에 대한 그 이익이 상당히 좀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작년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온기로 보면 이제 올해서부터는 정상적인 어떤 그 이익단을 가져갈 수 있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해는 어떤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형적으로도 이익에 대한 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GNC 에너지는 제가 탐방을 한 3번 정도 갔다 왔다는 회사였기 때문에 뭐 기업적인 내용이라던가 재무 안정성,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추구하는 어떤 경영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확인됐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기업, 검증된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IT와 친환경적인 사업에 대한 성장성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텐데요. 최근에 어떤 시장을 보면 사물 인터넷, 그다음 빅데이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실질적으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서버, IDC 센터라는 것들이 필수적이거든요. 제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었던 유닛 테스트가 이제 그 40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었던 것도 DDR3에서 DDR4로 넘어가는 것들,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서 이제 SSD라는 어떤 새로운 메모리 산업 쪽으로의 어떤 개편이 나타나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흐름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쉴 새 없이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 근간을 앞서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사물 인터넷과 어떤 인터넷에 관련된 정보망의 이제 사용처가 많아지게 된다고 한다면 인터넷을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서버, 그런 시설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요들이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GNC 에너지가 하는 부분들은 그쪽에 비상용 발전을 통해 가지고 전력이 끊이지 않을 수 있게끔 그런 발전기를 만들어주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인터넷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하는 큰 어떤 건물이다 보니까 국내 쪽에서 어떤 정전이 일어난다거나 어떤 불시적인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비상용 발전기를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어떤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GNC 에너지는 국내 업체 중에서는 가장 유일하게 큰 프로젝트 사업을 영위했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상당히 굵직굵직한 사업을 통한 그런 어떤 그 추가적인 수주의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될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IT와 관련된 어떤 그 흐름과도 상당히 좀 매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앞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어떤 건설 경기에 대한 약간의 어떤 회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고민한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된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수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외형 선장뿐만 아니라 그 친환경 발전과 관련했었던 어떤 그 바이오 가스 발전을 통한 이익단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적이 상당히 좋은 모습들로 이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상반기까지는 그 작년서부터 작년 말서부터 올해 1분기까지 받았던 물량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150%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수주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미 수주가 나왔다는 건 시간이 지나서 그 수주가 마무리되면 상반기의 매출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로 본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주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GNC 에너지 제가 기억을 하기를 이거를 또 2014년도 초반에 여기 서울경제TV 처음 그때 출연을 하시면서 그때 또 GNC 에너지를 좀 높은 수익률을 내셨어요. 예. 이번에도 또 그 이상에 대한 수익률을 또 기록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가격 전략 같이 좀 제시를 해 주시죠. 예, 1차적으로 매수가는 지금 7,550원 정도에서 형성이 되었는데요. 이 정도 가격권에서 매수를 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적인 매수가는 7,500원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한 1만 원 정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6,500원 정도를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최근 들어서 한 6,000원 초반 정도에서 확실하게 좀 저점을 다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6,700원 정도 이하권까지는 크게 하락할 일이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상승 쪽으로 전환을 해서 박스권을 살짝 넘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회사가 좀 좋아진다라는 분위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것이고요. 아직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에 반영이 안 됐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분기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2분기로 넘어가면 갈수록 실적에 대한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확률적인 부분들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한 7,500원 정도 이하권까지 온다라고 한다면 매수의 기회,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좀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탄소 배출권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2차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 관심을 좀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인 듯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심기현 멘토님의 히든카드 들어보고 가격 전략까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장 슈비츠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장에서 강한 업종군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군들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분명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현재 시점 시장에 이렇다 할 특별한 대안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가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큰 그림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겠고, 왜 그 중에서도 슈비츠를 말씀을 드리냐라고 한다면은
현재 시점 의료 헬스케어 관련된 섹터뿐만이 아니고 IT 산업에 있어서 앞서 엄청나게 큰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 산업이 한 단계 레벨업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레벨업이 된다라는 거 우리 눈은 한시도 현재 피로가 가시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계속적으로 눈은 무언가를 주시를 해야 되고 무언가의 빛에 있어서 약간의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 눈과 관련된 안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고령화 사회에서 나올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것보다는 스마트 기계 산업을 해나갔고 고령화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아동부터 전 연령대의 질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현재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현재 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인기가 상당히 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의사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과를 선택할 때 있어서 가장 높은 인기 과 같은 경우에도 안과가 상위 클래스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그만큼 현재 안과의 수익성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병원들의 내원 기록만 놓고 봤을 때에도 안과 같은 경우는 내과와 함께 상당히 많은 환자가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끊임없이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과 질환 기기를 사용하고 또 그와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휴비치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끊임없이 신제품과 관련된 출시 기대감 나오고 있고 그와 관련된 움직임이 2014년도가 아닌 2015년도에도 나타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중국이라든가 신흥국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IT 기기들이 상당히 조금은 사용들이 높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해외 수출 관련된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질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환자가 창출될 수밖에 없는 휴비치에 대해서 현재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유효하다라는 거 최근에 몇 년 동안에 한 2년 동안의 실적 부진이 바로 이 안과 관련된 질환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여타 다른 산업을 약간은 확장을 하면서 나왔던 실적 부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래의 그런 주력 제품과 관련된 부분이 판매량만 호조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지금 가격대보다 높은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단기적으로 19,000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2만 원대 이상을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금일장 50일치 고가가 경신됐다라고 생각해서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씀드리면은 현재 시점 2013년도 비록 큰 폭의 대세 하락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라는 인식 확대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업이익률 감소세가 주가 급락 나왔는데 최근에 영업이익률 다시 한번 재차적인 증가세 보인다라고 한다면은 주가 흐름도 분명히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는 금일 종가 부분 그리고 목표가 설정에 있어서는 단기적으로 19,000원 손절가는 16,5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휴비츠. 광학 쪽이죠. 옵티컬 쪽인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게 스마트 기기, 스마트 글라스하고 좀 상관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스마트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눈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밀접하게 좀 피로감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 수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예, 난시와 근시와 관련된 부분 질환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한 가지 좀 신호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휴비츠 여러분들 광학적으로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고생하실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